2040년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공포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젊은 층은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향 마을은 어떤 모습입니까?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초등학교는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왜 한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시계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통계청의 충격적인 예측부터 지방 소멸의 현장, 해외 사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에도 닿을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2040년 한국의 인구는 약 3,900만 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단 17년 만에 무려 1,300만 명이 사라진다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인구가 약 330만 명, 대구광역시가 약 24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3대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의 인구 감소입니다. 출생률은 0.7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최저 출생률이 1.16명, 이탈리아가 1.24명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유치원에는 신입생이 없는 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A군 2022년 유치원 신입생은 단 2명이었습니다. 선생님 1명이 2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B군에서는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100년 역사의 학교가 신입생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경상남도 CC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5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2024년 현재 2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폐고되었거나 통폐합되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 마을에는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학교가 없으니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놀이터가 점점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노년 인구의 비중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55명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날 한 가지 복선이 흘러갔습니다. 2023년 가을 고위 관료 한 명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은 세종 행정도시처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기자들도 웃어넘겼고 언론도 크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발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지금 그 복선은 시계바늘처럼 점점 째까기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파장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균열 노년 부양비의 폭등. 2060년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은 1.5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30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60년이 되면 여러분은 65세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일하는 젊은 세대 1명이 여러분을 포함해 1.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5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35년 뒤에는 이 비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측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 세대의 세금으로 노인 복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 연구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2060년 청년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현재의 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청장년층의 약 6배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균열 지방 소멸의 가속화. A군이 속한 전북 내륙 지역은 5년 내에 하나의 읍만 남기고 대부분의 읍면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dim현은 2024년 현재 인구 1200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이 62%입니다. 마을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40분이 걸립니다. 약국도 문을 닫았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주 2회만 운영됩니다. 마을 이장 박철수 씨가명 6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마을에 30대 부부가 5가구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가구도 없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학교는 이미 폐고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노인들만 모입니다. 젊은 사람을 보려면 명절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마을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병원, 약국, 택배 서비스가 끊기고 고령 주민만 남아 마을은 고령자 섬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균열 대도시 집중과 양극화. 젊은 층은 대도시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일부 지역만 핵심 거점 도시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4년 서울 인구 유입 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 유입 인구의 78%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왜 서울로 올까요?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도 문제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서울로 오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대도시는 포화 상태가 되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번째 균열 정치권의 갈등. 지방선거구 의원들은 예산 배분을 놓고 격렬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야당 의원은 지역구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의 부속일 뿐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우리는 버려져야 합니까? 여당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논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간 마을 출신 청년 32세 이준호 씨. 그는 서울의 IT 기업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폐고되었고 함께 자란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마을 인구는 20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절에 고향에 왔을 때 할머니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도망친 것이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소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운명이 한국 인구 소멸의 축소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인구 감소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일본의 사례 거점 도시 전략과 마을 재생.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인구 감소와 싸워왔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비한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한 가지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가노현 미야노마치는 인구 3,000명이 작은 마을입니다. 2010년 이 마을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을 정부는 젊은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5년간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자 케어 시스템과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50명의 청년이 이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증가했습니다.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을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홋카이도의 많은 마을들은 여전히 소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마을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마을은 자연스럽게 소멸하도록 두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일본 사회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독일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은 대규모 인구 유출을 겪었습니다. 젊은 층이 서독으로 떠나면서 지역 경제의 허리가 끊겼습니다. 독일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인센티브로 주민 유입을 시도했습니다. 작센주의 라이프치히시는 성공 사례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했고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작은 마을들은 달랐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자리와 미래가 있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전략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소멸을 피하는 방법 대신 소멸을 받아들이는 방향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라남도 한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빈 의자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오전 9시 주민 76세 김정혜 씨가 마을회관 문을 엽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전엔 새벽부터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도 시끄러웠죠. 지금은 새벽도 아이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인구는 150명, 평균 연령은 71세입니다. 하지만 김정혜 씨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마을도 살아있는 겁니다. 2023년 봄 마을 이장 62세 정동철 씨를 중심으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귀농 청년 유치였습니다. 마을은 빈집 5채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지도 무료로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땅은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와준다면 무엇이든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공유형 농업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한 청년이 마케팅을 맡았고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이곳에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유치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2024년 현재 3가구의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한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청년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도시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2024년 10월 12일 약 5,000명의 청년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다오. 우리에게 미래를 다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인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새벽까지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이 해산을 권고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월세 7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10년을 모아도 전세 자금도 안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감정은 은근하면서도 뜨겁습니다. 그날 밤 2024년 10월 14일 오후 9시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부 2050년 도시 구조 개편 계획 문서 유출. 한 내부 고발자가 기획재정부의 내부 문서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2050년 도시 구조 개편 초안 인구 소멸 지역 자원 재배치 계획.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2년부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단계적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1단계로 50개 지역을, 2040년까지 2단계로 추가, 30개 지역을 정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리 대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공공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인프라의 유지 보수를 최소화한다. 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유도하되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한다. 앞서 2023년 가을 고위 관료가 흘렸던 그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은 세종 행정도시처럼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정치권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은 즉각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을,
정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여당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검토 자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전라북도 한마을 주민회의에서 70대 노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세금 내고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늙었다고 버리는 겁니까? 우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전문가들은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1은 자연적 소멸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50년 한국 인구는 3,500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지방은 대부분 소멸하고 서울, 부산, 충만 남습니다.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집니다. 국가 부채는 GDP의 300%를 넘어섭니다.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 거점 도시 집중.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0개 내외의 거점 도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일본이 선택한 길입니다. 효율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지역 정체성은 사라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포기됩니다. 시나리오 3 이민 개방. 급진적 해결책입니다.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을 받아들여 인구를 유지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적 충돌, 일자리 경쟁, 복지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한국도 겪게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4 출산율 혁명.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프랑스식 출산 장려 정책을 전면 도입합니다. GDP의 5% 이상을 육아와 교육에 투자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2040년까지 출산율을 1.5명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5 복합 전략. 균형적인 접근으로 위의 4가지를 적절히 조합합니다. 5개에서 7개의 거점 도시 집중 개발. 가능성 있는 20에서 30개 지역의 선별적 지방 재생. 연 10만 명 수준의 제한적 이민 수용. 지속적 출산 장려 정책.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로는 청년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2024년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에서 3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1위는 경제적 부담 78%, 2위는 주거 문제로 65%, 3위는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으로 52%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이를 원하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환경만 바뀌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의 두 번째는 기업들의 참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출산 장려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출산 축하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첫째 1천만 원, 둘째 2천만 원, 셋째 3천만 원입니다.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어린이집을 확대했습니다. 야간 보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세 번째로는 지역 혁신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청년 어촌 프로젝트로 30명의 청년을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 양식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은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고속 인터넷을 갖춘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IT 프리랜서들을 유치했습니다. 2024년 현재 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네 번째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2024년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구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2040년에 다가선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왼쪽 길은 소멸로 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오른쪽 길은 재생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합니다. 막대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멸을 기다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시계는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책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첫째, 청년 하나하나에게 귀 기울이는 사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값을 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육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 존엄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효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모든 지역을 살릴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가능한 지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 울음소리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출산율 0.7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줄어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의 시계는 멈추기를 기다리는 무력한 시계가 아니라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계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계를 멈춥시다.